2025년 4월이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를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우리나라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결국 떠나보내야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우리가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했을 때 그때 일도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대통령이 되는가?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런데 후보자로 나가서 당선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씨도 처음에는 그런 피선거권이 있는 국민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죠. 이렇게 공적인 지위가 변동된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일까? 먼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 당선자 이렇게 부르지만 엄연히 대통령과는 다릅니다. 언제 대통령이 되는가? 그것은 우리 모두 지켜봐서 알고 있죠.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도대체 누가 그에게 임명장을 준 것인가? 때때로 이렇게 지난 몇 달 동안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주었을까? 여러분은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당선자에게 대통령 임명장을 주는 것은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 주권자입니다. 한 사람 5,100만 명 이런 게 아니라 전체 국민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임명장을 주는가 하면 대통령 당선자가 주권자 앞에 충성 맹세를 함으로써 승인하는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 충성 맹세의 방식을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해 놓았습니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하는 선서라는 것을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봐서도 알 겁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를 마치지 못하면 당선자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오랜 관습법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이 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헌법 제69조에 따른 선서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된 것이죠. 제20대 대통령. 그러면 헌법 제69조에 따른 선서를 마친 대통령 선거 당선자는
이제 주권자의 공복인 대통령으로 그 공적 신분이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 임명장을 주권자가 준다는 것을 이해하겠죠. 그런데 대통령 당선자와 헌법에 따른 선서를 마친 대통령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선 그 차이는 헌법 제69조에 따른 선서를 마쳤는가에 있다고 했죠. 그리고 당선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게 뻔한 것 같아도 개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기로 하죠. 요즘 우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참 넉넉히 여러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하는 일을 하니까 어디까지 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기도 했고, 이 사람을 탄핵 소추하려면 그 소추 요건이 대통령하고 똑같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고 이랬죠. 그러면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하고 무엇이 다른가? 외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 없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라면 당선자여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죠.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선거로 뽑은 후 헌법 제69조의 선서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그래야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정확히 말을 하면 현재 대한민국에는 헌법 제69조에 따른 선서를 한 대통령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할 겁니다. 이제 이 설명을 먼저 하고 보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어떻게 다른가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직 있으되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면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순서를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권한대행이 되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체는 대통령도 뭐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그냥 순서에 따라 임무를 대신 수행하는 그런 대행이다 하는 것이지 대통령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면 헌법 제69조에 따른 그런 선서를 한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 선서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권력자인 주권자에게 일종의 충성 맹세를 하는 겁니다. 주권자는 가령 회사에 들어가는 신입사원이 있다고 했을 때 주권자는 오너입니다. 주인인 것이죠. 대통령은 그 오너에게 제가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보통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대통령의 헌법 제69조에 따른 선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주권자의 뜻을 거스를 시에는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맹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당당한 대통령인 것이죠.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단임으로, 그러니 2번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게 했고, 그리고 그 임기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우리 제20대 대통령이 임기 5년을 무조건 채울 수 있는가?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거의 무조건 채울 수 있습니다. 일단 보장이 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임기 5년을 다 채울 수 없을까를 생각해 보면, 만일 대통령이 갑자기 어떤 병에 걸려서 사망해 버렸다. 그러면 도리가 없죠. 사람이 죽어서 세상을 떠나면 임기를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흔히 우리는 탄핵이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떨 때 탄핵이 되는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이 된다. 그러면 모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이 되는가?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 제65조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면, 그러면 탄핵소추 의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범위가 좀 좁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 하는 것은 모든 경범죄까지 포함해서 다 포함이 되는데, 그것이 직무집행과 관련됐을 때 일단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하고, 그리고 파면하는 것이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 가서 기각이 돼서 나온다 하는 일도 사실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도 입법정부이고, 또 대통령도 집행정부의 대통령이고, 이렇기 때문에 국회도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소추 의결이 됐을 때는 원래는 인용 결정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례적인 경우, 그 탄핵소추 의결이 이유 없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직무집행을 하면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다고 한정을 해 놓았는데, 직무집행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냥 대통령의 공무수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면, 그러니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그냥 대한민국 국민인 그 윤석열 씨와는 구분이 되죠.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 이렇게 해서 탄핵 인용이 되면은 5년을 채우지 못합니다. 파면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직무 집행에 있어서만 탄핵소추가 된다고 하면 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대통령은 헌법이나 법률을 그러면 직무집행을 제외한 다른 데서는 위반해도 괜찮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다 지켜야 합니다. 그것도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면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거 아시죠?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그 임기 5년과 관련해서는 다른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제 이걸 봐야 하겠습니다.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그러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누가 대통령으로 존중하겠습니까? 당연히 법을 준수하고 범죄는 전혀 저질러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걸 끌어낼 것인가? 이거는 너무 심한 얘기입니다. 품위 있는 상식이 있고 명예를 스스로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은 크게 잘못됐다고 뉘우치면서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겁니다. 다른 공직도 마찬가지이죠. 그 공직을 방탄으로 사용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공직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이 사람이 대통령인데 이거 우리가 잘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담을 완전히 없애주고 똑같이 그 법 절차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고 이렇게 가야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게 아닌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거 임기 5년 동안 그냥 두고 봐야 하느냐.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서 일단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 형사 피고인이 되게 하는 경우는 이게 내란의죄, 외환의죄가 아닌 때는 이거를 임기를 마칠 때까지 봐주기로 하자 이렇게 풀이하는 그런 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잘못 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내란 외환이 아니지만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게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죠. 법을 위반한 것이죠. 이 경우에도 또다시 그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게 그 헌법 제65조의 범위에 또 이것을 넣을 수 있는 것이죠. 범죄인 경우에. 그래서 탄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역시 법 앞의 평등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은 대통령은 탄핵을 안 시키면 그러면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을 할 수 없는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특별히 규정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헌법 제84조에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바로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시 체포, 구속, 수사하고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늘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대통령은 체포 구속을 먼저 이야기하느냐. 그게 이 경우가 다르죠. 내란의 죄, 외환의 죄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입니까? 전 국민이 위태롭고 국가가 위태로워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도 대통령인 공무원이 주권자에게 내가 잘못하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한 그 맹세를 한 대통령이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는 임의수사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바로 잡아 넣고 수사해서 재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체포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판사가 이 체포에 대해서 여러분은 수사관을 먼저 생각할 텐데 일단 체포 소리가 나왔다면 이것은 판사의 관여가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체포라고 하는 것은 판사가 이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라는 것은 판사도 이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겠죠. 그런데 내란 외환의 죄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84조에 따라서 내란 외환의 죄를 저질렀을 때 즉시 잡아가두고 그리고 체포하고 즉시 잡아가두고 형사 재판에 넘겨서 엄벌에 처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또 공소 제기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유죄의 심증이 형성돼서 법원에 유죄 판결을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 공소 제기입니다. 이러면 누가 봐도 이 정도가 되면은 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믿을 만한 공적 기관에서. 그것이 바로 헌법 제84조에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지은 대통령을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을 이렇게 현직에 있던 대통령을 즉시 체포해갖고 피고인석에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되는 일인가 궁금할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할 때 헌법안을 그때는 이제 재헌헌법, 건국헌법 이랬습니다. 그 재헌헌법안 제1독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뭐 공신력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진호 전문위원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헌법 제84조, 그 당시는 헌법안 제66조였습니다.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면 탄핵으로 파면한다. 그 이야기는 대통령의 직에서 밀어내보내는 거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아니게 만든 다음에 형사소출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일반적인 헌법 제84조의 설명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내란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런 특별한 경우는 어떠한가? 거기에 대해서 권승열 전문위원이 또 설명을 합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가장 무거운 범죄다. 헌법은 대통령이 이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즉시 형사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현재의 헌법 제84조, 건국헌법 당시의 헌법 제66조에 지금 설명한 유진호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도 내내 84조 그 같은 조문의 내용이고, 권승열 전문위원이 설명한 것도 결국 같은 조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한 나라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공무원이 형사소추가 되는 지경이면 적어도 대통령이라는 그 이름표, 명패는 좀 떼어줘야 이 나라와 이 나라 주권자의 면목이, 체면이 구기지 않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귀해서가 아니라 그런 죄를 짓고 그 자리에 가는 자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간다는 건 우리에게 너무 큰 송구스러운 일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대통령이 내란의 죄를 저지르고 형사소추가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란죄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이게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리고 체포가 되면, 그러면 바로 대통령의 직은 빼앗는 것으로, 면직되는 것으로 된다. 그러니 실행에 착수를 한 뒤에 체포가 된 다음에는 대통령으로 복귀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겁니다. 내란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 내란죄라는 것은 착시효과로 내란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공정합니다. 바로 이러한 헌법 84조, 건국헌법 제66조,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한민국의 헌정사 내내 충실하게 받들어져 온, 지켜져 온 그런 헌법 조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일꾼을 뽑고 또 임명장을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임기 5년이 계속되지 못하는, 중간에 나가야 되는 이런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도중에 사망하든지 탄핵이 되든지 아니면 내란 외환의 죄를 지어서 헌법 제84조의 권능에 따라서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 혹은 면직되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을 저질렀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77회가 지나도록 이런 대통령은 처음이다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 버린 겁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2024년 12월 3일 헌법 제77조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런 범죄입니다. 그런 대통령의 헌법을 위반한 직무집행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윤석열 씨는 위헌인 비상계엄을 기화라는 뜻 아시죠? 기화로 형법을 위반하여 내란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인 공무원이라는 지위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라는 지위가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인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피소추인이 되는 이런 지위 1을 획득했고, 또 하나는 개인으로서 형법을 위반해서 형사 피고인이 되는 지위 2를 동시에 획득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는 주위의 변호인들을 잘못 뒀는지, 자기 자신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법 체제를 잘못 알고 있었던지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이 2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2개의 지위를 엇갈려 가면서 양쪽 다 자기가 그러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빠져나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쓸데없는 짓이죠. 먼저 대통령인 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탄핵심판의 피소추인이 되는 이 지위 1과 관련해서 보면 이것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법원에서 관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할 겁니다. 윤석열 씨는 법원에 출석하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간다. 헌법재판소에 가야 한다. 그래서 법원 일은 할 수 없다. 법원의 일은 좀 미뤄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 반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지위 1, 탄핵심판의 피소추인이라는 지위 1은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떻게 획득할 수 있었느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라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은 것이죠. 헌법 제77조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법에 위반되는 권한 행사를 한 것이죠. 헌법에 위반되는 직무집행을 한 겁니다. 이러니 헌법 제65조 사안이 분명하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법조문에 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헌법 제65조에 따라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고 그것이 접수가 되고 헌재에서 절차가 개시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헌법재판소냐? 앞에서 이야기했죠. 헌법 제111조에서 이 사안은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라.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법 제53조로 파면한다.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란의 죄 부분을 봐야 하겠죠. 내란의 죄의 그 형사 피고인이 되는 지위 2번, 이것을 어떻게 획득했느냐. 그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하면서 그러면 비상계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윤석열 씨가 일일이 전화로 지시하고 명령해서 여러 가지 무기를 든 군인들이 도심에 돌아다니게 된 것이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들도 그래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내란의 죄는 어디서 판단을 할 것인가? 이미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더구나 이번에는 전 국민이 방송으로, 영상으로 직접 봤고, 범죄 현장에도 수많은 서울 시민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그래도 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죠. 사법권을 부여받은 법원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씨는 이 두 개의 지위를 교차해서 계속 이용하면서 나는 내란의 죄를 저지른 그 혐의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멈춰주시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런 요구를 한 것이죠. 둘 다 통하지 않는 이야기고 해서는 안 되는 요구를 한 겁니다. 잘못됐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우리가 임명을 했던 윤석열 씨는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이라는 지위, 이게 지위 1입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의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라는 지위, 이것이 지위 2번입니다. 이 두 개의 지위를 한꺼번에 획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내란 수괴,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됐다 하는 것은 2025년이면 우리 대한민국 건국 제77주년이 됩니다. 이렇게 7주년에 이르는 것이죠. 대한민국 전체 헌정사에서 충실히 받들어온, 준수해온 현행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내란에 착수하면 그리고 나서 체포되는 즉시 대통령직이 박탈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란이라는 범죄의 법적 성격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즉시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 실행 행위를 일단 하면 그게 계속된다, 얼마 동안 계속돼야 한다 하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습니까?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검찰총장까지 했다고 하는 공무원 경력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내란죄는 즉시범입니다. 그 다음에 내란죄는 위태범 혹은 위헌범이라고도 하는데 위태범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내란 행위를 해서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범죄다. 내란은 실행에 착수하면 그냥 모든 게 다 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윤석열 씨는 또 어리석게 변명을 했죠. 내란을 저지르고 바로 그만뒀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한 명도 안 죽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역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내란은 즉시범이며 위태범이다. 더구나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서 범한 내란의 죄는 단지 내란죄라는 단일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란의 죄라는 것을
통틀어 아주 샅샅이 저질러줬다. 그 속에 보면 내란이 있고 헌법 내란이 있고 또 내란 목적 살인이 있고 그것에 대한 예비, 음모, 미수 이 모든 것이 종합 세트로 들어가 있다 하는 겁니다. 내란 목적 살인도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살인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살인하고 가해하고 불법 구금하고 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내란의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내란의 죄를 실행에 착수한 것은 전 국민이 봤습니다. 그래서 무죄 추정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법관이 무죄 추정을 한다는 것은 내란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야 라는 무죄 추정이 아니고 유죄라는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무죄 추정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과 그것은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 제84조의 아주 특유의 경우인 내란의 죄를 저지르고 체포된 제20대 대통령은 대통령직이 이미 박탈됐다. 대통령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벌써 몇 달 동안 나왔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을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안 나왔는데 파면이 된 거냐? 답은 그렇다. 이겁니다. 윤석열은 헌법 제84조에 규정한 내란의 죄를 저질러서 탄핵을 하지 않고도 사임을 하지 않고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됐고 형사 피고인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와 동시에 지위 2개를 한꺼번에 획득을 했기 때문에 헌법 제65조 탄핵소추 의결로 탄핵 심판에도 회부된 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오직 탄핵 결정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가? 답은 역시 그렇다라고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를 고민할 기회가 이미 박탈된 것이 헌법 제84조의 권능에서 나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좀 쉽게 설명을 하면 헌법 제84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지어서 지위 2번을 획득한 그런 대통령을 탄핵 심판할 때는 그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의 효력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법률 행위의 어떤 지금 이런 경우에 효과에 있어서 탄핵 결정이 나야 파면되는 경우가 아니다 하는 아주 독특한 경우입니다. 이제 좀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은 출생신고의 효력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출생신고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이는 태어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바로 이와 같은 효력. 출생신고라는 것이 하게 되어 있지만 출생이라는 것은 이미 발생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내란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사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헌재가 인용을 해야 내란 수괴로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죠. 대통령직이 이미 파면된 거다, 대통령직에서. 그래서 형사소추까지 바로 가버린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제 파면 결정만 할 수 있는 그런 제한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주권자와 대한민국 77년에 순종하십시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